가난했던 한 나라가 급격한 속도로 선진국화가 되어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고요. 이러한 속도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미국 다큐멘터리 리포터가 한국에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밝혀내는 우리도 눈치채지 못했던 비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카터입니다. 저는 38살이고 미국 한 지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리포터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한국으로 취재 출장을 나왔고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경험한 일에 깜짝 놀란 상태지요. 이분? 저는 제 손에 들린 호텔 키카드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끝이라고? 뉴욕에서는 호텔 체크인이 보통 15분은 걸려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양식을 작성하고 또 기다리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여권 스캔, 지문 찍기, 키카드 받기, 이 모든 과정이 2분 안에 끝났어요. 우리 방송국의 편집장님은 지난주에 저에게 중요한 과제를 주었어요. 알렉스, 이번 취재는 한국이야. 한국에서는 직장에서의 업무, 행정 절차, 배송, 인터넷 등 모든 면에서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주제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해. 그는 저에게 다양한 그래프가 있는 몇 장의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 중에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나타낸 것도 있었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도 있었어요. 또한 글로벌 혁신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도 있었어요. 신기하네요.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를 보여주다니. 제가 말하자 편집장님이 대답했어요.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뉴욕에서 출발한 14시간 비행 내내 한국에 대해 읽었어요. 그리고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이 나라가 극도로 가난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몇 세대 후에는 지구상의 나라 중 10위권의 선진화된 국가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서도 한국인은 똑똑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하지. 아마 다들 일중 독자들일 거야. 저는 혼자 추측했어요. 아마도 행복보다 경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이야. 하지만 막상 서울에 도착하고 나니 상황이 더 복잡해 보여요. 제 방에 짐을 풀고 저는 첫 인터뷰를 위해 호텔 로비로 다시 내려갔어요. 첫 인터뷰는 김지훈이라는 젊은 한국인 사업가였어요.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저는 출퇴근할 때 45분 동안 지하철을 타요. 그동안 이메일을 확인하고 완성된 보고서들을 검토해요. 그가 대답했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이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일치해요. 하지만 직장 밖의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저는 매주 주말마다 제 강아지와 함께 등산을 가요. 지훈 씨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제가 가입해 있는 러닝 동호회에 나가요. 한국 사람들도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거의 매일 야근을 할 거라는 저의 예상과는 달리요. 인터뷰 후 저는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밖에서 서울은 높은 건물들, 다채로운 표지판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무리로 이루어진 미로였어요. 지하철역에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서 걷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왼쪽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안에서는 디지털 화면이 다음 역까지의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저는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식당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보통 단 25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나가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는 동안 한국의 사이드 디쉬인 반찬이 나왔고 메인 메뉴는 5분 만에 도착했어요. 다 먹고 나서는 나가는 길에 위치한 데스크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메뉴를 고르고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고 먹고 계산하기까지 보통 1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계산도 빌지를 요청하고 서버가 테이블에 오고 카드 결제를 한 후 영수증을 손님에게 갖다 주어야 끝나요. 고단해져서 잠시 쉬려고 호텔방에 돌아왔어요. 커피가 마시고 싶어 배달앱으로 커피와 도넛을 주문했는데 주문이 끝난 후 20분 만에 커피가 도착했어요. 커피를 만들고 포장하고 배달하는 시간이 20분 안에 끝나다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2분 이내에 자동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는 공항. 완벽하게 시간을 지키는 기차들. 번개처럼 빠른 점심. 즉석 커피 배달. 제가 잠에 빠져들면서 창문 아래 바쁜 도시의 소리가 계속되었어요. 내일 저는 한국의 속도에 대한 진짜 비밀을 밝혀내기 시작할 거예요.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치는 가운데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의 사무실 건물에 들어섰어요. 문 앞에는 사학과 교수 김민석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저는 노크를 하고 연구실로 들어갔어요. 환영합니다. 카터 씨, 김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어요. 다큐멘터리의 주제와 관련해 질문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왜 한국인들은 모든 일에서 그렇게 빠른가요? 김 교수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서랍을 열고 3장의 큰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놓았어요. 첫 번째 사진은 약 100년 전의 한국을 보여줬어요. 전통적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흙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물건이 가득 실린 소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느린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은 현대 이전의 한국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삶은 걷는 속도나 동물의 속도로 움직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완전히 파괴된 도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조각조각 무너지고 폐허를 제외하고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잔해 속에 서서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것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한국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죠. 우리는 이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세 번째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1970년대의 한국이에요. 이 사진은 공장처럼 보이는 것을 건설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부는 낮에 일했어요. 다른 이들은 밤에도 손전등을 비추며 일을 계속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분명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김 교수님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한 건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이었어요. 그가 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며 계속했어요. 미국과 같은 서구 국가들이 200년 동안 이룬 것을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이루어야 했어요. 우리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빨리빨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군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네요. 맞아요. 김 교수님이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한 나라 전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면 그것은 그들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의 리듬, 그들의 심장 박동이 되는 거죠. 그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가 아래의 현대적인 캠퍼스를 내려다보셨어요. 학생들은 수업 사이를 서둘러 이동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쟁 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16시간씩 도로를 건설하셨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시고 밤에는 옷을 꿰매셨어요.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요. 저는 그와 함께 창가에 서서 새로운 시각으로 캠퍼스를 바라보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십 년 만에 가장 선진국 중 하나로요. 역사상 어떤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이룬 적은 없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대학 캠퍼스를 떠나면서 이제 서울의 분주한 거리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조급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형성된 투쟁의 습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 다음 목적지는 한국정보사회연구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기술 전문가인 최지연 박사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연구소 건물은 초현대적이었어요. 모두 유리와 강철로 새로운 한국의 완벽한 상징이었죠. 최 박사님의 사무실 안에는 색색의 디지털 지도가 벽을 뒤덮고 있었어요. 그것은 전국의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각각의 작은 불빛은 연결 지점을 나타냈어요. 우리 인터넷 속도는 도심에서 초당 500메가비트예요. 최 박사님은 지도에서 가장 밝은 군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심지어 먼 산골 마을에서도 우리는 적어도 초당 200메가비트를 유지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지요. 인터넷망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견고하게 구축되었나요?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최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1990년대에 많은 나라들이 이메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정부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어요. 정부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라고요. 그것은 국가 전략이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는 미래가 디지털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소를 떠나면서 저는 한국의 속도가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지 문화적 특성이나 조급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신중한 계획과 역사적 필요성의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제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했어요.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초당 520메가비트. 그것은 뉴욕의 5배였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서울의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았어요. 각각의 불빛은 김 교수님이 공유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나타냈어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진짜 배고픔, 진짜 투쟁을 알았던 사람들이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야. 저는 내일을 위해 제 메모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해 온 거야. 밝은 아침 햇살이 서울의 현대적인 비즈니스 지구 강남의 유리타워에 반사되고 있어요. 저는 스피드테크라고 푸른 빛으로 빛나는 글자가 적힌 매끈한 건물 앞에 서 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이고 저는 신생기술 회사 중 하나를 방문하기 위해 여기 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 사무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공간은 열려있고 시원했으며 곡선형 책상, 다채로운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대한 화면, 그리고 실내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스피드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젊은 남자가 스쿠터에서 내리며 환한 미소로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박준호 CEO예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의 회사는 꽤 독특하네요. 다른 것은 좋은 거예요. 그가 웃으며 저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 그는 스피드테크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더 빠르게 만드는 앱을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한 앱은 배달 기사들이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것을 돕고, 다른 앱은 사람들이 휴대폰에서 단 3번의 탭만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해준대요. 우리의 모토는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예요. 박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매달 새로운 기능을 출시해요. 실패하면 즉시 연구하고 개선하여 적용하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큰 글자로 쓰여진 거대한 벽 앞에 멈췄어요. 이 메시지 아래에는 디지털 카운터가 있어서 다른 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횟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일부 숫자는 수백 대에 달했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회사들이 보통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전에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워요. 박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3가지 다른 해결책을 시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하고, 그리고 빨리 개선하는 것을 믿어요. 이것은 목적이 있는 속도예요.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배우고 개선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스피드테크를 떠난 후 저는 다음 인터뷰 장소로 이동했어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이었지요. 병원은 거대하고 분주했으며 사람들이 거대한 유리 입구를 통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코로나19 퇴치를 도운 감염관리 전문가인 김정은 박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김 박사님은 공손한 인사로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이 코로나19에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대응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가 앉은 후 제가 설명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느리고 혼란스러웠거든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로 돌아섰어요. 그녀는 화면에 있는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어요. 7일 그녀가 날짜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첫 번째 사례가 발견된 후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7일이요? 저는 놀라서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받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요. 그녀는 이전의 질병 발생 후 한국이 상세한 비상계획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단 10분 만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만들었어요.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은 어떤 상점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지 보여주는 앱을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일주일 안에 일어났어요. 저는 들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위기를 맞이하면 한국은 당황하여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준비하고 즉시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김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햇살이 하늘에서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인터뷰를 더 할 시간이 있었어요. 20분 후 제가 탄 택시는 번화한 시내에서 떨어진 조용한 건물 앞에 멈췄어요. 안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고 벽은 차분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이곳은 정신건강 전문가인 이수진 씨의 사무실이었어요. 수진 씨의 사무실은 제가 한국에서 본 다른 모든 것과는 반대되는 느낌이었어요. 느리고 평화롭고 조용했어요. 구석에는 식물이 자라고 있었고 편안한 의자들이 사람들을 앉아서 쉬도록 초대하고 있었어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씨는 차를 권하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속도를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인상적이지만. 하지만 그 대가가 궁금하신가요? 그녀가 이해심 있는 눈빛으로 제 문장을 마무리했어요. 저는 그녀가 제 질문을 이해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가 시간 빈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시간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요. 이것은 스트레스, 수면 문제, 그리고 번아웃으로 이어져요. 그녀는 여러 나라의 정신 건강을 비교하는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이 차트에서 한국은 거의 마지막 순위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높은 스트레스 수준, 충분하지 않은 수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한국의 속도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수진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위기에 잘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해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달리고 있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 말들을 제 노트북에 적으면서 마음속에 무거움을 느꼈어요. 제가 목격해온 놀라운 속도는 대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탈진으로 지불되고 있었어요. 제가 수진 씨님의 사무실을 떠났을 때 저녁이 다가오면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터에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는데 많은 이들이 지쳐 보였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의 속도의 양면을 보았어요. 놀라운 성취와 숨겨진 대가를요. 저는 천천히 호텔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해로운 부분 없이 속도의 좋은 부분만 유지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답을 찾기 위한 한국에서의 하루가 더 남아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이 제 호텔 창문을 통해 황금빛 햇살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이곳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았어요. 번개처럼 빠른 체크인, 효율적인 지하철, 놀라운 기술, 그리고 이 모든 속도의 어두운 면까지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아 있었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속도의 해로운 부분 없이 좋은 부분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답을 찾기를 희망해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회사예요. 슬로우 워크라인. 밖에서 보면 서울의 다른 사무실 건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높고 현대적이며 유리가 많이 사용된 건물이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곳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로비에는 부드러운 물소리를 내는 작은 폭포가 있었어요. 실내에는 진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잎사귀들은 햇빛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옥상 정원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어요. 슬로우 워크라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근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저는 최태준 창립자입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대화하기 전에 차 한잔 하시겠어요? 우리는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창가 근처의 편안한 의자에 앉았어요. 이곳은 다른 회사들과 조금 다르네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 회사들은 속도와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효율적이에요. 태준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지 바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속도에 집중해요. 그것은 큰 차이가 있지요. 그는 슬로우 워크라인이 다른 기술 회사들처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지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매주 수요일은 우리의 다이버 데이예요. 회의 없음, 메시지 없음, 방해 없음. 오직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깊은 생각만 있어요. 결과가 어떤가요?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성공적이에요. 최 씨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직원들을 쉬지 않고 일하도록 밀어붙였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실제로 더 창의적인 업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사무실을 구경시켜주며 일반 직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가리켰어요.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상실, 사람들이 걸으면서 회의를 하는 옥상 정원, 그리고 점심을 천천히 즐기도록 마련된 구내 식당이요. 목적 없는 속도는 그저 낭비되는 에너지일 뿐이에요.
태준 씨가 투어를 마치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일은 빠르게, 그리고 시간을 들릴 가치가 있는 일.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 관계 구축, 인생을 즐기는 것과 같은 일은 천천히 하고 싶어요. 저는 그의 말을 제 노트북에 신중하게 적었어요. 이것은 제가 찾던 균형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겠어요. 슬로우 워크라인을 떠난 후 저는 다음 인터뷰 장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슬로우 라이프 무브먼트라고 부르는 운동의 집행부인 28세 교사 이진나 씨를 만났어요. 우리는 벚꽃이 피기 시작한 평화로운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씨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균형을 찾고 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지만 제 자유시간을 보물처럼 지켜요. 그것은 자신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녀는 더 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이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효율적으로 일하되 취미, 친구, 그리고 휴식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요. 제 부모님 세대는 끊임없는 속도를 통해 현대 한국을 건설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그래야만 했어요. 하지만 제 세대는 이제 속도와 의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저는 서울의 또 다른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이번에 만날 사람은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대학원생 박민준 씨였어요. 짧은 인사 후에 민준 씨는 바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속도는 이제 DNA와 같아요. 그는 의자에 기대어 설명했어요. 빠르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가진 세대를 거쳐 우리의 일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DNA도 진화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매혹되어 물었어요. 젊은 세대는 속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가 사려 깊게 말했어요. 그들은 질문하죠. 무슨 목적을 위한 속도인가? 그들은 단지 바쁨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속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는 일어서서 책장으로 걸어가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가 있는 오래된 책을 꺼냈어요. 이 일기는 한국 발전 시기에 제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책을 다루며 말했어요. 그는 16시간 동안 일하고 단 4시간만 자고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인 것에 대해 썼어요. 그는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민준 씨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더 나은 삶은 단지 더 부유한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의미해요. 그것이 새로운 세대가 이해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분주한 강남역 앞에서 제 카메라 크루와 함께 서 있었어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위한 마지막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갔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두르는 사회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그 답은 제 생각처럼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속도가 단지 습관이 아니라 생존에서 성공으로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로 진화한 리듬인 나라로요. 저는 모든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역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어떤 이들은 서두르고 다른 이들은 산책하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춤의 일부였어요. 한국은 속도 자체는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도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반영하는지 여부예요. 진짜 질문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맞는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예요. 카메라가 꺼지자 저는 도착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집으로 돌아갈 여행을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민준 씨가 저에게 준 작은 선물인 전통적인 한국의 모래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의 속도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말했었어요. 시간은 다른 목적에 따라 다르게 흘러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항상 의미 있게요. 저는 모래시계를 제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알게 된 것은 속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쓸지 선택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택시가 인천공항을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모든 움직임 속에 멈춤의 순간들을요. 한 젊은이가 멈춰 서서 노인을 돕는 모습. 한 학생이 잠시 시간을 내어 벚꽃을 감상하는 모습.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천천히 걷는 모습. 진짜 비밀은 제가 도시가 스쳐 지나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가장 빠른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 속도를 높일지, 그리고 언제 속도를 늦출지 아는 것에 관한 거예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